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현재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고 결혼해서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거기다 하나뿐인 혈육인 여동생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이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절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저에게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구박하고 거기다 제 동생이 죽고 난 후 저 모르게 남편이 저에게 한 행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제가 받게 된 보험금을 탐내더라고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기본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부모님과 여동생 이렇게 넷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그런 가족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운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동생을 많이 챙겨야 했습니다. 동생도 저를 잘 따라주었고요. 흔히 자매는 어릴 때 많이 싸운다고 하지만 제 동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 숙제도 봐주고 밥도 같이 차려 먹고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평일에는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빴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온 식구가 다 모여 외식도 하고 놀러도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아빠가 회사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희야, 어떡하니? 지금 엄마 병원이야. 아빠가 사고 당해서 병원 왔는데 의식이 없다. 급히 수술 들어갔는데 너 빨리 좀 와. 뭐? 알았어. 금방 갈게.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수술 후에도 아빠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이 충격으로 엄마는 식사도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져. 입맛 없어도 좀 드세요. 됐어. 너 먹어. 은주랑 저는 먹었죠. 그래, 네가 좀 잘 챙겨줘. 저희 걱정 말고 엄마나 빨리 식사 좀 제대로 하세요. 맨날 이렇게 드시다가는 진짜 쓰러진다니까? 엄마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집에 계셨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실 저나 동생도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믿기지 않았는데 엄마가 받으셨을 충격은 아마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동생과 둘만 남았을 때 그 심정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악물고 더 열심히 살았던 건 부모님이 생전에 후회 없이 인생을 살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동생과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동생은 1년 뒤 대학을 졸업하고 저처럼 직장인이 되었는데 둘 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신경 쓰며 살았던 건 오로지 동생뿐이었습니다. 제가 언니여서 동생에게 부모 노릇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연애해서 결혼까지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다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였는데 저보다 나이는 2살이 많았고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집안 환경을 다 알고 만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동생을 아주 잘 챙겨줬죠. 주희야, 이거 은주 갖다 줘. 이건 언제 샀어? 아까 카운터에서 미리 얘기해뒀지. 고마워, 좋아하겠다. 은주가 여기 음식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미리 주문한 거야. 이러니까 은주가 자기를 좋아하지. 남편은 저는 물론 제 동생에게도 잘해줬는데, 물론 단순히 잘해준다고 해서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제가 살면서 연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 남편의 속을 제가 100%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만나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믿음이 갔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시부모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희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고생한 거 없어요. 그래도 부모가 곁에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이가 크지. 우리 우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아주 어른스럽고 속이 꽉 찼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그렇네. 앞으로 나나 아버지가 친부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감사합니다. 상견례까지 할 것도 없이 시댁에서는 제 동생까지 초대해 주셨고 다 같이 식사를 먹으며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 동생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르길래 저도 앞으로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항상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주희 왔어? 어서 와. 여기 앉아서 좀 쉬어. TV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자고 싶으면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와. 아니에요. 저는 뭐 할 거 없어요? 할 게 뭐 어디 있어. 내가 하면 돼.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쉬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친정에 온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시며 누워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시댁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딱 1년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을 때 시댁에서는 은근히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어머님이 꼭 엄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그거 선물 받은 컵인데. 에휴, 아까워서 어째? 제가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그거 외국에서나 파는 거야. 아유, 참. 돌아가신 안사돈 이런 건 안 가르쳐주고 가셨나 보다. 네? 조심 좀 하란 얘기야. 참 속상해. 제가 시댁에서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손이 미끄러워 커피잔 하나를 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끼는 거라고 하시며 뭐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친정엄마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저한테는 항상 쉬라고 하셨지만 이게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소파에 앉았다가도 어머님이 주방에 서 계시면 옆에 가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려고만 하셨지만 제가 설거지라도 하고 와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댁은 시댁이니까요. 한 번은 제 요리 실력으로
시댁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요리는 저보다 제 동생이 더 잘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리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도 맛을 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던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고 느낀 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요리에는 진짜 소질이 없더라고요. 집에서도 반찬을 만들면 동생이 주로 했는데 저는 옆에서 보조나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을 했으니 요리도 많이 하게 되고 전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남편은 맛있다고 해주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아버님 생신 때 집에서 갈비찜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이 솥은 뭐야? 뭐 해왔어? 주희가 갈비찜 해왔어요. 뭐? 갈비찜을? 어디 봐. 세상에. 냄새 좋네.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이건 언제 했어?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했어요. 고생했네. 여보, 이리 와보세요. 주희가 해온 갈비찜 좀 봐요.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했어? 이야, 최고네, 최고야. 시댁에서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는 좋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외식을 하려다가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해서 상을 차렸는데 남편은 제가 해온 갈비찜이 맛있다고 엄지척을 해줬지만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어머나, 냄새가 좋아서 맛도 좋을 줄 알았는데 맛이 좀 이상하네. 어머님 입맛에는 안 맞으세요? 간이 좀 안 맞는다. 이럴 때 친정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요리도 알려주고 좋았을 텐데 많이 좀 알려주고 가시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어머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 생신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제 기분을 알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주희야, 아까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거 신경 쓰지 마. 엄마가 그냥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야. 응? 저번에도 그러시고 아무렇지 않게 엄마 아빠 얘기하시는 거 사실 좀 듣기 그래. 내가 언제 기회 봐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우울해해. 그리고 난 아까 자기 갈비찜이 제일 맛있었어. 최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쓰렸는데 남편의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시댁에 있다가 어머님 지인이라도 오시면 어머님은 저를 그냥 며느리라고 소개하면 되는데 말끝마다 우리 며느리가 부모가 없다며 상처를 주셨어요. 그게 참 듣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셨으니 과일을 좀 깎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상에 내려놓다가 접시가 살짝 흔들려서 과일이 흐트러졌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었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그 상황에서도 제가 부모가 없어 잘 못 배워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고 지인분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넌 이게 뭐니? 내 손님 앞에서. 모양도 좀 더 예쁘게 하지. 왜요, 엄마? 잘했는데요. 과일이 맛만 좋으면 되지. 그래요. 뭐 어때서 잘했구만. 남편과 어머님의 지인이 다 괜찮다고 하자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저도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여서 일부러 어머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어머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부모 없는 며느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머니 봤냐는 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항상 좋게 말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남편과는 연애 시절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사이가 좋았는데 크게 다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사는 집 근처에 남편의 친한 친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저도 같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남편의 친구는 혼자 살 생각이라며 결혼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사니까 남편은 종종 친구네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였고 남편은 원래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는데 친구네 간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친구네 있다고 하면 일찍 들어오라고만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많아지니 혹시 여자가 생겼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제 연락은 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걸면 항상 그 친구네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허구한 날 친구네 가니까 외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핸드폰도 확인했고 블랙박스도 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노는 게 좋았던 겁니다. 남편 친구네 집에는 남편과 또 다른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온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게임도 하고 캠핑까지 다녔어요. 저는 그게 좀 서운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거의 매일같이 친구네 가는 건 아니지. 지난주엔 당신 친구들하고 캠핑까지 다녀와 놓고 또 친구네면 어쩌자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안 그래도 지금 일어나려고 했어. 금방 갈게.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은 잘못했다고 바로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남편은 다신 그러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각서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봐. 이게 뭐 중요해?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작성한 거야. 여기 밑에 내 지정까지 찍었잖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다신 안 그러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제가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써온 거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각서를 쓰고 한 달도 못 가서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와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야, 강주일! 너 자냐? 남편이 왔는데 나보지도 않고. 당신 지금 뭐해? 깜짝이야. 왜 거기서 나와? 남편은 안방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며 제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소파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남편의 뒤로 가서는 한마디 했는데 자기를 놀래켰다고 하면서 더 짜증을 부렸어요. 여태 거실에서 TV 봤냐? 보긴 뭘 봐. 당신 기다리다가 깜빡 잠든 건데. 대체 지금 몇 시야? 아니 그동안 나도 잔소리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남자가 말이야. 나가서 놀다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넌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 당신 친구들하고 캠핑 다니는 것도 이해했고 친구네 가서 자고 온다고 했을 때도 이해했어. 그런데 나한테 말도 없이 외박하는 건 아니지? 요 며칠 계속 외박하고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하는 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남편은 취해서인지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서인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에 가서 이런 남편을 흉보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말도 못하겠고 동생한테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보니 혼자 기분 상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이런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 보니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반응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진이 말대로 남자가 나가서 좀 놀 수도 있지 뭘 그래. 막말로 나가서 바람 피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 착한 건 너도 잘 아니까 이해해라. 응? 어머님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모든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면 거의 친구네서 있다가 오는 거였는데 말해도 듣지를 않아서 그냥 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야? 왜? 나 지금 친구네야. 그런데? 아니, 전화도 없고 문자도 안 보내길래. 여보세요? 저녁은 먹었어? 나 곧 일어날 거야. 마음대로 해. 주희야, 왜 그래? 나 늦으면 항상 전화하더니 왜 연락이 없어? 남편은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제가 관심을 뚝 끄느니 오히려 칼퇴근해서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기도 하고 저녁 먹고 집 근처 마트에 같이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곧잘 했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하는 걸 보고는 아예 안 하고 사는 남편도 많으니 그걸 만족하며 살았어요. 한동안 친구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느라 그동안 집안일에 신경 못 썼다며 남편은 먼저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도 개며 제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약속에 있어서 나가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조금만 마시길래 정신을 차렸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찍 들어와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다가 제 기분을 상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은 남편이 부서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회식이라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집에 오고 싶어서. 오래 앉아 있어봐야 술만 마시지 뭐. 그런데 그건 뭐야? 남편이 검은색 봉지 하나를 들고 왔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한테 먹으라고 그냥 주더라고요. 자기 족발 좋아하잖아. 일부러 사왔어? 자기 먹기에 양이 딱 맞을 거야. 저는 저녁도 대충 먹어서 마침 출출했는데 족발을 사왔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열어봤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나 좋아하는 족발을 다 사오고? 결혼하고는 거의 처음 아닌가? 냄새 좋다. 이게 뭐야? 저는 족발집에서 파는 걸 사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먹고 남은 걸 싸왔더라고요. 그거 우리 부서 회식을 족발집에서 했거든. 당신도 거기 알지? 나 먹으라고 이걸 싸왔어? 혼자 먹기엔 충분하지 않아? 남편이 가져온 건 뼈만 덩그러니 들어있었고 살도 거의 안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깨끗하게 먹고 남겨온 것도 아니고 고춧가루도 곳곳에 묻어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죠. 당신 이걸 어떻게 나 먹으라고 가져왔어? 내가 거지야?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걸 먹게? 아니, 버리기엔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당신이나 먹어. 아니, 무슨 말이 그래? 기껏 생각해서 싸웠더니 하는 말이라고는. 그리고 당신이 나 늦게 들어온 거 싫어해서 2차 안 가고 일찍 왔구만. 왜 화를 내?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고 남은 거 싸와서 당신한테 먹으라고 하면 좋겠어? 나는 좋겠는데? 난 맛있게 먹을걸?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통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음식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 성의를 무시했다며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이 일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전에는 늦게 들어와 속을 썩이더니 이번엔 먹다 남은 음식으로 화를 나게 하고 짜증이 났죠.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체 뭘 하나 했는데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도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얘기도 안 해서 하는 줄을 몰랐는데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게임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은 물론 밤을 새서 하기도 했어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없길래 혹시나 작은 방에 있나 해서 가보면 게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은 채로 졸고 있기도 했습니다.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면 남편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게임 용어를 써가며 친구들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데 게임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작은 방의 위생 상태가 더 문제였습니다. 컴퓨터 책상 위를 보면 다 먹고 국물만 남은 컵라면에 귤 껍질에 과자 봉지까지 쓰레기 천지였어요. 책상 위는 물론 방바닥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날파리까지 날아다니길래 저는 퇴근 후 남편이 오기 전에 쓰레기만 대충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씨, 자기야, 내 책상 치웠어? 쓰레기만 버렸어. 내가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치운다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 벌레까지 날아다니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고? 내 카드 못 봤어? 무슨 카드? 너 혹시 쓰레기 버린다면서 내 카드도 같이 버린 거 아니야? 잘 봐봐. 어디 있겠지. 아니, 없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아, 치우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누구는 소리 지를 줄 모르고 화낼 줄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조용히 쳐다만 봤습니다. 그리고 화를 참으며 남편에게 저음으로 얘기했어요. 치우면서 당신 카드 본 적 없고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웠어. 아, 몰라! 앞으로 작은 방 들어오지 마. 알았어? 남편은 이날 하도 난리를 쳐서 저도 더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카드는 컴퓨터 책상 밖에서 발견됐는데 그걸 찾고 저에게 미안했는지 괜히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주희야, 나 지금 커피 사러 갈 건데 너 뭐 마실래? 아니. 너 녹차 좋아하잖아. 그거 사올까? 됐어. 남편은 그러더니 혼자 나가서 커피와 제가 좋아하는 녹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마셔. 그리고 카드 찾았어. 뭐? 책상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남편은 괜히 머리를 긁으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항상 화를 내고 먼저 화해하는 쪽은 거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제가 꿈꿔온 결혼 생활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시댁에서 막말을 듣고 와도 남편이 제 편이고 저를 위해주니까 남편만 보고 살아야지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오면 남편은 게임에 빠져 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조그만 기분이 상한다 싶으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성격을 연애 때 어떻게 숨겼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혼 생각만 늘어갔는데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내서 어머님은 집으로 찾아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전화는 하고 오셨는데 이날은 연락처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이때가 평일이었고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이날 회사에서 좀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왔더니 저녁 8시 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씻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바로 오셨습니다.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수건으로 둘러싸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아니 어머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너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게 할 소리냐?
니네가 하도 집에 안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왔다. 아니, 그런데 우리 유진이는 아직 퇴근 안 했어? 방에 있을 거예요. 안방? 아니요, 저기 작은 방이요. 어머님은 그렇게 작은 방 쪽으로 가셨고 방문을 열었는데 코를 막으셨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냄새야? 세상에나 방이 이게 뭐야? 남편이 청소하지 말라고 해서 냅뒀는데 방 상태는 엉망이었고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느라 어머님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머님 뒤에서 쳐다보는 게 느껴졌는지 뒤늦게 알고는 벌떡 일어나 아니, 너 이런 방에서 게임을 하니? 엄마, 언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를 노려보며 넌 대체 청소를 안 하니? 어떻게 이런 방에서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손대지 말라고 해서 그냥 뒀어요. 뭐야? 엄마, 그냥 둬요. 제가 주희한테 그런 거 맞아요. 손대지 말라고. 그럼 좀 치우지, 이게 뭐야? 아우, 참. 그런데 어머님은 이 상황에 또 저를 안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집 부모님을 봐야 하는 건데. 아휴. 어머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다 들렸니? 네. 그럼 잘 됐구나. 솔직히 너 말이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네가 누구를 닮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 가정 환경이 그거 무시 못하는 거야. 내 말이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어머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그러시고 왜 자꾸 그러세요? 시댁에 갔을 때도 부모가 어쩌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 얘 눈 좀 봐라. 너 그러다 사람 한 대 치겠다. 네가 이러니까 살아있지도 않은 네 부모가 욕을 먹는 거야. 그거 알아? 이런 말 안 들으려면 더 잘하고 살았어야지. 부모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는 거 모르냐?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줬지만 제가 시모한테 큰 소리로 치니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날 시모는 열받은 채 돌아갔고 저도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다면 시댁과 연 끊고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까지 이 모양이라 더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과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잠결에 받았다가 전화를 받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여보세요? 은주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강은주 씨 보호자 되세요? 네, 제가 언니인데요. 누구세요? 여기 병원인데 빨리 좀 오시겠어요? 장은주 씨 지금 교통사고로 구급차 타고 실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외투부터 걸치고 나가려는데 남편을 깨우니 짜증을 내길래 혼자 나와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 작별 인사고 뭐고 인사도 못하고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의사 말에 따르면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힘들었지만 동생의 사망 소식은 충격이 몇 배나 더 컸습니다. 유일한 제 혈육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보다 어른스러운 면도 있어서 힘들면 제가 동생한테 기대기도 했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의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처음엔 동생을 보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었지만 아직 이혼하기 전이라 같이 동생의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가 끝나고도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했어요. 회사도 출근해야 했고 집에 와서 청소도 해야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정신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왜 나한테 소중한 가족들은 일찍 떠나버리는 건지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났던 건 시댁이 난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잘 알면서도 남일처럼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넌 뭐가 그렇게 슬퍼서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그저 순서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나한테나 신경 써. 그래? 그럼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가씨까지 세상 떠났다고 생각해봐.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아? 아이, 재수없게 왜 그런 말을 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하는 건 어머님과 똑같았습니다. 전부터 이혼 생각이 간절했는데 남편의 행동을 보고 더 미룰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동생의 사망 신고였는데 사망 후 한 달 안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동생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알게 되었고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은 3억이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데 정말 허탈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동생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죽고 나서 나오는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요. 그래도 정리할 건 해야 해서 보험사에 전화 후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두었습니다.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서류를 봉투에 넣어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는데 며칠 뒤 남편이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희야, 처제한테 보험이 있었어? 뭐? 뭐야? 왜 서랍을 뒤져? 아니, 찾을 게 있어서 서랍 열어보다가 본 거야.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건 동생의 보험 증서였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는 바로 보험 증서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원래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처제도 참. 살아있을 때 이 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참 팔자가 그렇다. 남편은 끝까지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버티고 사는지 눈으로 봐서 알면 말이라도 괜찮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쩌다고 그래? 참나. 그런데 이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고 말을 얄밉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좋다던 게임도 안 하고 스스로 청소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밥까지 했습니다. 주말에 자고 일어났는데 여보, 일어났어? 얼른 나와 밥 먹자. 내가 아침 했어. 뭐? 내가 밥 했다고. 그리고 밥 먹고 설거지도 내가 할게. 오늘 재활용 버리는 날인데 베란다에 있는 것만 버리면 되나? 왜 그래? 내가 뭘? 너 원래 청소도 하고 밥도 잘했잖아. 그게 언제적인데? 에이, 그냥 먹어. 남편은 이날 오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올 때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물어보고 저를 챙겼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옛날 통닭 파는 트럭 왔던데 사올까? 자기 오늘 살 많이 빠진 거 알아? 처제 떠나고 나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살이 빠지지. 내가 쓰레기 금방 버리고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남편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식모도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고 저를 볼 때 흘겨보는 사람이었는데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하고
반찬을 했다며 남편한테 보냈으니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반찬을 들고 가면 네가 불편할 것 같더라고. 맛없어도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니까 밥 잘 챙겨 먹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한 말 잊었어? 내가 너한테 친정엄마처럼 잘해주겠다고 했잖아. 물론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긴 했는데 다 잊자.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 내 말에 기분 나쁘고 섭섭한 게 있었다면 사과하마. 이상했습니다. 이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러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유는 동생의 보험금이었습니다. 짐작은 했는데 정말 돈 때문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이라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탐낼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바로 신우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사에 다녀온 뒤 서류 정리도 마무리되고 이제 저도 처음보다 마음이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랜만에 신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씨, 언니 좀 괜찮아요? 장례식장에서 보고 한번 찾아가야지 했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이해해요.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죠? 네, 너무 정신없고 바빠요. 신우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평소에 시댁에 가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시댁에 가면 집에 있지도 않았고 한 번 나가면 늦게나 되어 돌아오니 가끔 전화통화만 하며 안부를 묻곤 했어요. 그러다 동생 장례식장에서 만나고 어쩐 일인지 저에게 전화를 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기막혔습니다. 언니한테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는 직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원래는 얼굴 보고 해야 하는데 이해해줘요.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엄마랑 오빠가 그러던데요. 언니가 저 결혼하는데 신혼집 정도는 해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언니 덕분에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신혼집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요. 네? 에이, 언니 모른 척하지 말아요. 오빠가 언니는 생색내고 그러는 거 싫어해서 굳이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죠. 제가 언제 한번 크게 동네로 가서 밥 잘 먹을게요. 순간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가씨한테 결혼 준비하면서 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우진 씨가 그래요? 네! 오빠가 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이건 오빠 덕이 아니라 언니 덕이니까 언니한테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전화를 끊고 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체 이 인간의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싶더라고요. 신우는 이미 신혼집까지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고 했는데 정말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 그 자체가 천하의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의 인생을 아주 개박살 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얼마 뒤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남편은 예상대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희야, 너 돈 받았지? 무슨 돈? 아니, 처제 보험금 말이야. 아, 그 돈 기부했어? 뭐? 기부? 아니, 무슨 기부? 너 미쳤어? 나 안 미쳤고 제정신이야. 너 나한테 말도 없이 무슨 기부를 했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왜 기부를 해?
왜 그렇게 열을 내? 그 돈이 당신 것도 아니잖아. 왜 아니야? 나한테도 권한이 있지. 남편은 황당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 너 내 동생 보험료 한 번이라도 내준 적 있어? 권한? 네가 무슨 권한을 찾아? 내주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부부잖아. 부부여도 당신한테 그 돈은 아무 권한 없어. 그 돈을 내가 길바닥에 버렸다 해도 그건 내 마음대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너 빨리 기부한 곳에 이름 말해. 전화번호 말해. 싫은데? 이날 보험금 때문에 남편과 저는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까지 집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시모도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며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아니 너, 네 마음대로 그 돈 처분했다며? 그런데요? 사돈 처녀가 그렇게 된 건 나도 안타깝다 생각한다. 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간 너랑 사돈 처녀를 얼마나 잘 챙겼냐? 너도 그건 알지? 그러니까 너 기부했다는 그곳 어딘지 빨리 말해. 지금 내 앞에서 전화해서 취소한다고 말해. 시모는 친정 재산을 사위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어머님, 아버님 재산도 나중에 저 주실 거죠? 왜 말씀이 없으세요? 어머님 아들은 되고 저는 안 되나요? 그랬더니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야, 강주희 너, 우리 엄마 아빠가 친정 부모님처럼 잘해준 거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내가 너한테 좀 잘했어? 친정 부모 안 계신다고 해서 내가 정말 신경 많이 썼지. 안 그러냐? 시모나 남편이나 서로 기막힌 말을 주고받길래 어디까지 하나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우진이도 그 돈에 대한 권한 충분해. 너 잘 생각해라. 이번에 너 판단 잘못하면 네 팔자 완전 말아먹는 거야. 또 그놈의 팔자 얘기를 꺼내길래 저도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팔자가 어때서요?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면 아주 팔자 피고 살 것 같은데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혼? 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이혼해 줄 것 같냐? 이게 돈 안 주려고 수쓰네? 와.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지 뭐. 나 이혼하고 싶어요 하면 법원에서 그러세요 하는 줄 아나 보지? 아무리 부모한테 배운 거 없다지만 너무 무식한 거 아니냐? 무식한 건 너지. 네가 이혼 거절해도 아마 이거면 이혼 가능할걸?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가 저에게 전화로 막말을 하고 모진 말을 했을 때 녹음된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볼륨도 아주 크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문자 내역도 보여줬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그간 시댁에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려고 문자나 톡을 프린트해 두었는데 그중 몇 장만 가지고 나와서 보라고 던져줬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 주희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뭔데 그래? 아니 세상에 이걸 어디다 쓰려고 프린트까지 했냐? 응?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친정엄마처럼 잘해주셨다고요? 저 여태 이런 대우받고 살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리고 제가 작성해 놓은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찢어버렸고 이내 저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희야, 갑자기 왜 그러냐? 어? 미안해. 미안한 거 있었으면 풀어. 어? 아유, 엄마 뭐해? 아, 빨리 사과하지 않고. 사과는 무슨 사과? 저딴 거한테 난 사과 못해. 너 이혼해. 이혼하는 거 그 보험금 내놔라. 아마도 우리 아들 기여도 인정받을 거다. 나도 알아봤어. 유류분 소송인가 뭔가 그거 하면 된다고 하더라. 넌 법이 그렇게 우습냐? 참나. 아들, 너 피곤하게 사과 같은 거 하지 마.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해? 시모의 말에 남편은 순간 눈알을 굴리더니 정말이야, 엄마? 그렇다니까. 이혼 그까짓 거 해. 우리 집은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시모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는 법대로 하자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남편이 확실히 말을 못하고 있자 시모는 자기만 믿으라며 저한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누가 봐도 뻔했습니다. 저는 그간 시댁에서 받은 막말과 무시, 그리고 시댁 단톡방에서 제 뒷담화를 했던 사실과 통화 기록 등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라는 게 부부 사이의 일만 가지고 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시댁을 걸고 넘어지니 이제야 뒤늦게 알아보고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장 신우의 신혼집 잔금도 필요했고 이혼도 당할 것 같으니 저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는데요. 주희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뭐? 우리 이혼하는 거 그만두자. 어? 착각하지 마. 우리가 무슨 협의 이혼이라도 하는 줄 알아? 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 때문에 너랑 이혼하고 싶어서 소송 걸었다고. 정신 차려. 난 억울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못되게 한 거지 난 아니잖아. 야, 네가 나한테 그동안 말한 거 톡으로 보낸 거 다 확인해봐. 또 너네 가족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내 흉본 거 다 잊었냐?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까지 꿇었지만 절대 용서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모도 찾아와 자기 아들 좀 봐달라며 사과를 해왔으나 그게 진심일 리도 없었고 당장 돈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았기에 대꾸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예정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했는데 시댁으로부터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시댁은 신우 결혼 준비로 돈이 부족했는데 위자료까지 주게 생겼으니 가족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판결 이후 제가 시댁 식구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혼 후 다 정리하고 동생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지냈는데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주희야, 잘 지냈냐?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텐데. 알아.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걸었는데 여기까지 왔다. 난 아직 힘든데 넌 괜찮아? 너도 힘들지? 아니, 난 편하고 좋아. 제발 가줄래?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 그때 그 돈 정말 기부했어? 그 많은 돈을 전부? 아니, 내가 아직도 그 돈이 탐나서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 정도 돈을 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기부한 건 사실이었지만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소액만 기부를 했죠. 동생이 살아있을 때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사회복지사도 되고 싶다고 했었기에 그 말이 생각나 소액이지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저히 쓸 수 없어서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었어요. 그걸 말해주니 전 남편은 아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야, 너 그래놓고 다 기부했다고 한 거였냐? 난 그 돈 전부 기부했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너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추잡스러워. 그만 꺼져. 주야, 우리 다시 안 되냐? 어떻게 안 될까? 너 이 세상 혼자잖아. 가족 필요하지 않아? 너네 같은 인간들하고 가족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남편은 열이 받았는지 길바닥에 있던 돌을 발로 뻥 찼다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 아우, 내 팔! 잘 가라. 주야, 너 이대로 가냐? 나 모른 척하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또 한 번 찾아와서 헛소리하면 그땐 진짜 경찰 부를 줄 알아? 전 남편은 그 일로 깁스를 했다는데 그거야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 저한테 줄 위자료와 자기 동생 신혼집 잔금을 치러야 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 동생한테 집 해준다고 큰소리 쳐놨으니 책임은 져야 하고 돈은 없고 난감했겠죠. 그 많은 돈을 갖고 살게 됐으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어울리더군요. 저는 현재 혼자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기도 하고 동생과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